유토피아냐, 네. 디스토피아냐. 네. 이게 디스토피아라고 안 갈 것이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플은 기가 막힌 마케팅 기업이죠. 네, 맞아요. 아 진짜 야 드디어 뭐 진일보한 XR 기기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뒤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 그런 거 아니야, 우린 공간 컴퓨팅이야 라고 했을 때 공간 컴퓨팅의 선두주자로 나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재정의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재정의 기술이나 이런 그 포장의 기술이 네. 이거는 정말 역시 애플이구나. 혹시 독도 다녀오셨어요? 갔다 왔죠. 아, 그래요? 갔다 왔는데 네. 그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독도까지 3시간을 거쳐서 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도 상륙이 안 되는 날인 거예요. 상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딱 왔었죠. 저는 독도 다녀왔어요. 그게 자랑하려고 그거.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3시간? 독도 가는데? 울릉도에서? 아니 여기서? 헬기 타고 갔다 오고. 헬기 타고 갔었어요? 네. 자랑하려고. 네. 얼마나 걸렸어요? 5분 걸렸습니다. 울릉도에서? 아니, 서울에서요. 서울에서요? 어떻게? 메타버스로 아씨 낚였다. 완전 낚였다. 메타버스로 다녀왔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 메타버스 세계, 저는 정말 순간순간 독도에 다녀왔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만큼 그만큼 그 가상 세계에서의 경험이 현실 세계의 경험과 구분이 안 되게 하는 것. 네. 그게 뭡니까? 그게 메타버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메타버스 유토피아라는 이런 아주 제가 보기에는 저 쭉 읽어봤거든요. 아주 신선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시안 교수님이 또 마침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추천사를 썼죠 뒤에. 네. 그래서 교수님을 모시고 네. 이 디지털 세계, 또 이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또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면 경제 사회 변화를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주제겠구나 생각하고서 메타버스 유토피아, 누구나 돈을 버는 디지털 세계 탄생, 이 책을 주제로 좀 그냥 만담 좀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비전 프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애플에서 발표한 6월 5일이었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정말 뭐 팀 쿡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디지털 컨텐츠가 아닌 물리적 공간과 구분이 안 될 수 있다. 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 두 사람의 대화를 디지털 컨텐츠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이 디지털 컨텐츠를 보고 있지만 바로 옆에서 얘기를 같이 나누는 것과 같다 하게 만드는 게 메타버스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관점에서 팀 쿡도 정말 새로운 세계가 당장 우리 앞에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비전 프로는 일단 개발자용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정말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이게 진짜 현실이 아니야 그럴만해요. 스펙을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4K라는 말 쓰잖아요. 네네. 이런 거 쓸 때도 HD보다 더 이제 좋은 화질, 최고의 화질을 얻기 위해서 4K로 찍잖아요. 네. 4K의 3배예요. 네. 화질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그런 화질을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쓰고 있을 때 사람이 오면은 바로 그 사람을 보여줄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카메라가 한 12대가 달려있다고 그래요. 이 안에만. 그러니까 또 밖에서도 내 눈을 볼 수 있게 뭐 이렇게 투과 기능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고 현실과 가상세계를 잘 연결하는 건 했어요. 근데 가장 문제는 가격이 지금 그 오큘러스 퀘스트보다 한 그 5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이게 한 6, 7배 이상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킬러 앱이라고 해서 그 안에 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대중이 사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 개발자들이 사가지고 쓰다가 킬러 앱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퍼뜨린다라는 개념이 더 강하고요. 실제로 비전 프로는 지금 파는 건 아니에요. 그 내년 상반기 파는 거 예정이라서 이미 말에 프로가 붙어 있잖아요. 그 프로를 떼고 좀 대중화된 모델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온 건 애플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라는 약간 자랑을 위해서 한 거지 일반 대중들을 위한 거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그 기술적 어쩌면 상용화되진 않은, 아직 시장에서 판매는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기술적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애플 얘기할 때 애플 시가총액이 한국 GDP보다 크잖아요. 그죠.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 기업이 왜 그렇게 가치가 높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미래의 모습을 먼저 끌어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플은 기가 막힌 마케팅 기업이죠. 네, 맞아요. 아, 진짜 이번에 공간 컴퓨팅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 공간 컴퓨팅이라는 게 사실은 기술자들은 그래요. 네. 이거 있던 건데 네. 뭐 이거 가지고 특별하게 난리야. 네. 근데 그거를 특별하게 보이게 만드는 게 애플의 기술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드디어 뭐 진일보한 XR 기기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뒤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 그런 거 아니야. 우린 공간 컴퓨팅이야 라고 했을 때 공간 컴퓨팅의 선두주자로 나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재정의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재정의 기술이나 이런 그 포장의 기술이 네. 이번에 정말 역시 애플이구나. 맞아요. 네. 완전히 재정의했다.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재정의된 사회를 살아간다. 네. 재정의된 공간을 우리는 살아간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 만큼 의미심장한 뭐 기술의 진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이 메타버스 유토피아 책 읽으면서도 계속 생각한 게, 야, 다음 세계는 뭘까? 근데 다음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세계예요, 거의.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도 이런 세계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좀 관찰하는 데 있어서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그 흐름을 좀 포착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 메타버스 그 자체가 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라는 종류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메타버스 하면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책, 그 메타버스에 대한 건 뭐 가상 공간, 뭐 이런 얘기를 초월 공간을 많이 하지만 네. 이 책에선 피지털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피직스,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이 연합된 그런 공간이다라고 해서 실제는 가상 공간이라는 건 디지털만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현실과 가상을 연결시키는 공간으로서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지털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저도 그 피지털이라는 단어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메타버스가 과연 그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돈되게 만드는 거. 그 둘 간의 구분을 없애게 만드는 거. 그거 아닐까요? 그런 관점에서도 피지털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맞는다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디스토피아적인 영화를 할 때 메타버스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피처로서 이걸 쓴단 말이죠. 네.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밖에는 내 위로할 데가 없으니까 돈 내고 이 안에 빠져들고 이런 식으로 많이 써가지고요. 네. 실제로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경우도 그 오아시스 같은 것들이 그 영화 이제 많이 아시니까 거기도 보면 가난한 소년이 들어가가지고 일확천금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도피처로서 삼는다. 그게 이제 현실과 디지털을 혼동할 수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부정적인 걸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디스토피아를 그린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런 걸 많이 다루잖아요. 네.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그런 관점에서 교수님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세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메타버스 쪽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 유토피아 쪽에 좀 더 가까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디스토피아라고 안 갈 것이냐 갈 거란 말이에요. 그거 좋은 말씀 주셨네. 네.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건 정해져 있는 우리의 그쪽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인데 그러면 이게 디스토피아가 안 되게 우리가 예방하고 그렇게 해야지 디스토피아야 나쁜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해결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그 은행사들을 만날 때 실제 은행에 근무하는 임직원분들은 은행 점포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고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라. 그리고 그 은행 자체가 이제 없어질 거라고, 물리적 공간에서의 은행, 그런 은행 지점의 모습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가서 절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공포감을 갖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건 옳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차라리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디스토피아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한번 그려다보고 그 디스토피아에서 펼쳐질 그 현상들을 먼저 가늠해보고 대응책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난 뭘 준비할까 이런 거죠. 지금 은행 얘기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현금을 본 지가 아마 되게 오래되셨을 거예요. 실제로 돈을, 특히 동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요즘 보기 힘들잖아요. 동전을 들고 주고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피지컬적인 어떤 돈의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되게 옛날 얘기가 됐고, 그렇죠. 지금 뭐 애플페이 쓰네 마네, 신용카드는 당연하고, 이렇게 바뀐 마당에 말하자면 지금 물리적인 피지컬이 완전 디지털로 바뀐 게 사실은 돈이거든요. 오히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이 공간 자체가 물리적인 은행이라기보다는 메타버스 안에 은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 방향성은 어쩔 수 없이 간다라는 거죠. 가끔 제가 사람들을 만나다가 제 기업 사례들을 보면 정말 이 메타버스를 모든 산업에 걸쳐서 적용해 나가고 있는 면면들을 많이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 메타버스는 없다. 메타버스 세상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분들한테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디지털로 내가 도움 받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지금 뭐 버스 탈 때도 카드 찍고 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이 보기엔 저런 것도 메타버스의 일환이다. 디지털과 결합돼가지고 뭘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버스를 타는데 이게 무슨 메타버스야 라고 해서 관점의 차이로 그런 어떤 물리적인 세상을 그 디지털과 결합하는 것들은 그냥 이 내가 편의상 그런 거지 그런 것들과 연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 그렇지 않죠. 이게 믹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디지털적인 면이 좀 많아지는 거일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 디지털만 가가지고 뭘 한다 이것만이 메타버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과 물리적 공간이 좀 구분이 좀 모호한 그런 영역에서의 메타버스 개념도 있지만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VR, AR, 뭐 XR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메타버스 컨텐츠만 생각해봐도 정말 많은데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본인이 안 보아놓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게 적절한 사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까 독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독도에 다녀와 보지 않아도 독도가 있다는 건 아시죠? 우리 온 국민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 독도가 있다는 건 다 아세요. 다녀와 보지 않아도.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독도를 못 봤다. 근데 그분이 보지 못한 거지. 독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적용되고 있는 그 기업의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지 않으신 분이 메타버스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메타버스 잘 알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VR 세상이 있다고 해서 이게 메타버스는 아니다. 게임이랑 다를 게 뭐냐. 게임을 메타버스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건 사람들 사이에 커뮤니티가 일어나고 어떤 관계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가 되게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메타버스는 아직은 없으니까. 하지만 그게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국지적으로 조금씩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정말 레디 플레이어의 오아시스처럼 페이스북 같은 그런 커뮤니티가 쫙 모여가지고 메타버스에서 교류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건 지향점이고 페이스북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싸이월드도 있었고 프리체도 있었고 이 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를 가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메타버스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성 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아까 말씀 잠깐 나눴었지만 애플의 이런 기술 개발 이런 모습들을 면면들을 보면 한 번 더 빠른 속도로 도약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궁극에는 이 구글 글래스를 비롯한 이 글래스를 없애는 모델이지 않을까요? 헤드셋을 없애는 모델. 없애도 가상 혹은 증강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전에 이제 뭐가 그 대중적으로 확 하냐면 그냥 안경 정도의 모델.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과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말이 번역돼가지고 탁탁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냥 안경 정도. 그냥 안경 정도의 모델만 돼도 이거는 팍 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단계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 등장한 게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중간에 그 삐삐 쓰셨었죠? 삐삐 썼죠. 삐삐도 있었고 CT폰도 있었고.
그리고 인터넷 안 되는 네. 말 그대로 우리 PCS나 이런 휴대폰이 있었고 인터넷 폰이 있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처럼 그 단계적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삐삐를 경험하지도 못한 세대가 과연 뭐 그런 손 안에서 컴퓨터가 있을 수 있을까, 전화가 될까, 네네. 그렇게 의심하기보단 그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디지털 세상이. 그렇게 간주하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삐삐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라고 한다면, 지금 삐삐를 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럼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것을 그림 그려보면 어떨까요? 그죠? 스마트폰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스마트폰 시대가 펼쳐질까? 그리고 그 시대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라는 것을 먼저 다녀와보는 느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애플이 신제품 낼 때마다 좋은 소리를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 재밌는 얘기네. 애플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2007년에 나왔을 때 저런 거 누가 쓰냐, 이거 이게 말이 되냐. 맞아요. 그러다가 2년 정도 돼서 2009년서부터 얘가 쓰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애플 와치 나왔을 때요. 아니 저 네모내가지고 저거를 누가 써? 안 예쁘다. 제일 그거는 이 에어팟 있잖아요. 콩나물 하면서 이제 그 갖은 멸시와 조롱을 받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 없으면은 약간 이게 있어야지 이제 트렌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는요. 역대 애플의 신제품 발표 중에 가장 평가가 좋아요. 처음 나온 거 치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게 한 1, 2년만 있어도 저거 진짜 필요했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자, 우리를 다 사용자라고, 소비자 혹은 사용자라고 하는데 기술 수용성을 판단할 때는 사용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그 기술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짓는데 부정적인 수용도, 사용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지배적인 그 특징이 바로 저항성이에요. 기술 저항. 그러니까 신기술, 혁신적인 기술을 보면 내가 안 보던 거야. 내가 그 생활에 이미 젖어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기술을 저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단적인 예도 저희 집 가까이에 롯데 월드타워 있거든요. 그거 생기기 전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말이 많았죠. 거기 땅 꺼진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건물을 우린 수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수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무슨 세상이 난리가 날 것처럼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지고 특히 비 오는 날 여름에 엄청 사람들 많이 모이거든요. 지금은 그 서울의 랜드마크처럼 그 남산타워를 대체할 랜드마크가 되어 있죠. 그럼요. 뭐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에펠탑조차도 처음에 들어설 때 흉물이다. 정말 최악의 뭐 근데 그렇게 그 파리의 상징이자 세계의 어떤 상징이 되는 랜드마크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혹은 향후 10년, 20년 후의 미래 이런 것을 그려볼 때 앞으로는 어떤 모습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지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메타버스 유토피아라고는 돼 있는데 정말 디스토피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유토피아라는 것이 이 메타버스 세계 혹은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먼저 알고 대응하는 자한테는 유토피아고 그냥 뭐 그렇게 가세요. 나는 나대로 살랍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디스토피아가 아닌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의 내용에 입각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 여쭈려고 하는데 우리 마크 반 리메남 베트남 아니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요? 베트남 아닙니다. 리메남 이분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저자 어떤 분인지 한번 말씀 살짝. 이분이 이제 저자로서도 유명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그 지은이 소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베스트셀러, 블록체인에 대한 책도 내고 유명한데 더 중요한 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10으로 꼽히는 데이터 플로크의 창립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가뿐만 아니라 자기가 현실적으로 그걸 또 해본 사람이고 거기서 성과를 낸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골고루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메타버스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는 웹3, 블록체인, NFT랑 연결이 되면서 이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나온 메타버스와 웹3나 이런 것들이 종합판이 아닐까. 종합판이다. 이거 하나 보면은 완전 정보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왜 메타버스가 NFT랑 연결되고 웹3가 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연결돼서 나와요. 혹시 이 책 판매가 많이 되면 네. 뭐 수당 받고 이런 거 아니죠? 전혀. 아니 전혀 아니죠? 그런 계약을 할 걸. 열심히 할 텐데. 전혀 아니니까. 네. 하여튼 그러면 제가 책을 일부 일궈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그 내용을 읽어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화 나누고 하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먼저 28페이지를 한번 열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사회와 인간에 대한 정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급격하게 바뀔 것이다. 우리는 물리 법칙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대체 현실을 구축하려는 시점에 있다. 변곡점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동안의 정의가 그 정의로는 이 사회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룰 자체가,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네.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부분 어떻게 동감하세요? 되게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지만 간단한 네. 거예요. 옛날에는 출근이란 말이 네. 실제로 나와야지 출근이잖아요. 네, 이 회사에 나와서 찍어야 돼 출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 안에서 접속만 해도 출근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뀐 거예요. 맞아요. 바뀌었어요. 네, 이게 출근의 정의가 바뀐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심지어 여러 특히 이런 재택근무 플랫폼 네. 혹은 스마트 워크 플랫폼 이런 플랫폼들이 결과적으로 메타버스인데 네.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구현하려는 것은 당신 지금 집에서 일하지만 회사 출근한 것과 크게 차이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 공간과 혹은 디지털 공간 간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주기 위해 네. 노력하는 그런 과정 아닐까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예. 오히려 출근이 네.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출근인 거고요. 네. 나오면은 무슨 일 있어요? 왜 나오셨어요?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게 그 네. 정의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저 룰이 바뀌네요. 네, 그 룰이 바뀌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심지어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 저출산이라는 엄청난 사회 문제에 놓여 있는 건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것을 고민하는 나라들이 워낙 많아요. 주요 선진국들이 주로 그래요. 근데 중국도 당장 그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중국마저도.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집값도 안정화시켜야 돼.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여성의 경력 단절 고통으로부터 해소시켜 주는 거. 그렇죠. 근데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연 근무가 가능해야 돼. 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유연하게. 근데 그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직장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근했습니다. 근데 거의 출근해서 근무하는 시간, 근무 시간 8시간 중에 네. 한 7시간은 컴퓨터 앞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왜 출근하냐 이거에 그 얘기가 그겁니다. 네. 바로.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재택근무, 유연근무 시스템을 보급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젠다로 설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 과정으로 더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없으면 덜 하겠지만 저출산이라는 문제까지 당면했으니 더 빠르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이게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죠. 남녀가 같이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네, 약간 19군 발언을 하셨는데 네. 좋습니다. 이제 한 82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사회가 룰이 바뀌고 있는지 네. 규칙이 바뀌고 규칙이 바뀌고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방식도 다르지만 돈 버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달라지는 사회를 보심으로써 목격함으로써 어떤 기업이 유망하고 어떤 기술이 유망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전 포인트를 갖고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82페이지예요. 메타버스는 거의 모든 산업의 생태계를 뒤흔들고 몰입형 상거래, 이벤트, 광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패션 이외에도 수많은 분야에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들이 생겨나고 15조 달러에 육박하는 웹 2.0 기업, 시가총액에 맞먹는 엄청난 규모의 가치가 생산될 것이다. 메타버스는 과거에 인터넷이 그랬던 것만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현이 뭐냐면 이제 메타버스는 제2의 인터넷이다라는 거예요. 네. 인터넷이 혁명을 이룬 것처럼 제2의 혁명을 만들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고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되게 당연한 건데.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디지털 광고를 하고 네. 사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주수익원은 광고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네이버도 그렇고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그 광고가 집행이 되고 광고 수익을 얻는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네.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는 공간이 구성되니까 네. 공간에 걷다 광고를 달므로써 네. 실제로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 광고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착 찍으면 갑자기 그 광고를 확 빨려 들어가서 새로운 공간이 펼쳐지기도 하고 뭐 베스킨라빈스를 딱 찍었더니 들어가서 그 써리원 말고 나만의 맛을 만드는 뭐 그런 그 이벤트가 있다든가 그렇죠. 그런 재미를 추구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네. 그게 새로운 기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존에 광고하던 데들과 또 다른 형태인 거고 네. 예를 들어 신문 광고하던 데가 디지털 광고 나오니까 네. 그 적응을 못했잖아요. 맞아. 근데 이 디지털 광고하는 데가 이 3D나 메타버스 광고로 가면 또 적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기회인 거고 이걸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빨리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그래서 노키아라든가 네. 코닥이라든가 네.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큰 기업도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눈앞에 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정말 거대한 세상의 변화가 내 앞에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을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게 또 시장을 형성시킨다라는 내용이었던 것이고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자체가 언택트를 원해요. 대면으로 여러분들 한번 만나시죠 하면 몇 분 손 안 드세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 비대면으로 영상 볼 수 있고 집에서 누워서도 보실 수 있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보실 수 있고 근데 왜 굳이 오프라인 공간에까지 가가지고 그걸 보느냐. 여러분 스스로 비대면을 원해요. 근데 이 메타버스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비대면을 원하기 때문에 소비자 자체가 은행에 지점까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가시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 손원에서 결제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 비대면 환경에 걸맞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네.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실인 것처럼, 마치 물리적 공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그 비대면을 원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향점에 대한 얘기인데 네. 지금 세계가 정말 월드와이드가 돼버렸어요. 네. 오징어 게임에서 히트를 한 게 네. 브라질에서 오징어 게임 그 쇼케이스 같은 걸 하니까 바로 다음날 누가 이제 캐스팅 됐다라고 우리한테 전해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때문에 한국 배우가 전 네. 세계적인 인기를 하루 만에 얻기도 하고 네. 그 월드와이드가 되면서 네.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이왕이면 네.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근데 만약 이게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메타버스가 빡 터졌을 때 하나의 그 되게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요. 번역이에요. 통역.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상이니까 내가 얘기한 게 밑으로 이렇게 자막으로 나온다든가 생성형 맞아요. AI로 들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생성형 AI가 지금 착착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 메타버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 얘기가 잘 통하는데 알고 보니까 브라질 사람이고 맞아요. 뉴욕 사람이고. 네. 그럼 내가 뭘 하나 런칭을 해도 그러니까 지금 김광석의 뭐 경제쇼 할 테니까 오세요라고 했을 때 네. 아,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오세요가 아닌 거죠. 네. 전 세계에서 관심 있는 사람 오세요라고 했을 때 브라질 사람이 와서 그 포르투갈어로 자기는 듣는 거고 네. 또 미국 사람이 와서 영어로 자기는 듣는 거고 네. 여기서는 한국말로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메타버스가 팡 터지는 되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런 글로벌화에 대한 어떤 니즈라든가 네.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 그 메타버스로 하면 이런 글로벌화가 되고 네. 이걸 안 쓰면은 난 유한해서 네.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가 되는데 예. 과연 비즈니스적으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거죠. 예. 네. 갑자기 제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말씀 속에.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네. 우리 뭐 지정학 하시거나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라고 지금 표현을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끝나고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가 왔는데 이제 유니버셜라이제이션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생태계 네. 디지털 공간화에 돼가는 네. 그런 유니버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써보면 어떨까. 갑자기 그런 단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룰 자체가 바뀌는구나. 그럼 이렇게 바뀐 룰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역량을 갖추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소위 재테크하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그림 그려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메타버스 유토피아 누구나 돈을 버는 디지털 세계의 탄생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시안 교수님하고 그냥 막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각자 책 읽고 막 대담. 예, 하고 저도 밑줄 쭉쭉 그으면서 그 부분 읽어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또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136페이지로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캄브리아기 대폭발처럼 앞으로 다가올 상상의 시대에 정체성과 창의성이 폭발하기를 학수고대한다. 정말 대폭발. 이 대폭발 시대가 온다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또 137페이지로 가시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친구와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데 액체 금속으로 된 특이한 가상 드레스를 입은 친구를 거실에 앉아 증강현실 안경을 쓰고 홀로그램으로 투영된 디지털 트윈으로 만나는 것이다. 정말 맞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게 상상일지 모르지만 거의 내 앞에 전개되고 있다. 네. 또 그 모습을 애플이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창의성과 이런 것들이 폭발할 수 있다는 건 네. 물리적인 리밋이 사라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콘서트 같은 걸 할 때도 네. 그냥 가수가 나와서 우리가 딱 바라봤을 때 콘서트에서 네. 그 한 2020년에 했던 콘서트에도 이미 그 가수가 엄청 거인으로 나와요. 네. 그 이런 건 사실 실제에서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야, 그럼 이런 모습은 어떨까? 네. 뭐 날개를 입고 서로 날아가면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식으로 네. 물리적인 한계를 제거한 채 상상을 하니까 정말 상상력이 폭발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 부분 참 인상 깊었고요. 네. 또 이 부분 살짝 몇 군데 더 읽어드렸어요. 너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202페이지입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모든 브랜드가 마케팅 활동을 재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추금기처럼 역사 뒤로 사라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추금기가 역사 뒤로 사라지고 테이프죠. 테이프가 역사 뒤로 사라지는 것처럼 정말 어쩌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놓일 때 마치 캄브리아기처럼 대폭발 이후에 뭔가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뭐는 엄청나게 사라지고 무언가는 엄청나게 또 새롭게 생겨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236페이지 마저 읽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살짝 이야기 나눴었으면 메타버스는 차세대 인터넷 그 이상이다. 메타버스는 전 세계 사회를 완전히 재배열하며,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 재배열시킨다. 그러니까 완전히 규칙을 바꾼다 이거예요. 민족 국가에서 더욱 유목적인 디지털 생활 방식으로 전통적인 사회의 개념을 바꿀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질문은 하나로 귀결된다.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며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정말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많은 것들이 생겨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없어질까? 혹시 나는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특히나 내가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준비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네. 혹시 교수님께서는 네. 이렇게 캄브리아기처럼 대폭발하는 시대에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으로서 꼽고 싶은 거 이런 직업은 진짜 없어질 수 있다 할 만한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저는 사실 직업이 없어진다기보다 네. 직업의 성격이 바뀐다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직업은 진짜 위험해 하는 것들을 뽑는 건 그 직업을 가지신 분한테 지금 굉장히 칼을 들이대는 것과 마찬가지여서요. 조심스럽군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있죠. 예를 들어 뭐 게임 개발자 게임 개발자가 사라진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챗GPT 자체가 생성형 아마 AI가 게임 개발자 여러분들이 나빠요 누르실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제가 그런 거죠. 생성형 AI로 네. 그 게임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챗GPT로 말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개발자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사람의 니즈를 네.
기계한테 전달해가지고 야 이런 거가 필요해라고 하면 얘가 만들어주는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맞아요. 사람도 알아듣고 기계도 알아들을 중간 언어를 만든 게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네. 직접 연결되면서 이 중간 단계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예. 게임 개발자가 그동안에는 니즈를 잘 정리해서 얘가 알아들을 만하게 번역을 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C++이나 파이썬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 예. 번역을 해준 사람이었는데 예.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면 실제로 그 프로그래머,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게임 개발하는 사람은 문과가 더 유리한 거예요. 네, 네. 상상력으로, 인문학 창의력. 알고 상상력 알고 소설 많이 읽고 만화 엄청 많이 오히려 보고 인문학? 예. 네. 그러면 야 이런 세계를 만들어봐 하면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 메타버스는 구현해봐 하면 그게 구현이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럼 게임 개발자가 없어진다라기보다는 게임 개발자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데 네. 근데 그게 컴퓨터 공학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문과가 오히려 더 각광받는 거기로 더 적절한 이런 식으로 직업의 디파인이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공학 기반의 개발자의 직업은 사라질 수 있다. 그 사라지는데 그 직업이 이제 또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한다. 네. 예를 들어 메타버스 하면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는 게 교육이에요. 네, 네. 교육이라는 게 사실 한 공간 안에 이 근처에 사람들 모아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 공간성이 사라졌을 때 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서울에 그 서울이 아니야 뭐 진주에 사는데 네. 하버드 대학에 등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 공간성이 사라졌을 때 교육이 엄청 바뀔 건데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메타버스 가르치는 사람은 사실은 네. 하나면 되니까 네. 그 많은 선생님들은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럼 그 많은 교사와 교수와 선생님은 다 사라지느냐? 라고 하면 그렇진 않은데요. 네. 다만 이 교육을 매니지먼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네. 해도요. 네.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사람은 뭐 대학교 수준도 알아듣지만 저 사람은 고등학교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수준별 맞춤 학습으로 뭐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난 메타버스인데 나는 경제학 쪽이랑 연결해서 알고 싶고 저 사람 마케팅, 저 사람은 스포츠와 연결해서 알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메타버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이 사람에 맞춰가지고 또 생성형 AI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생성 AI 시나리오를 메타버스에 아바타에 붙이고 듣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들으면 네. 그러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전부 다 다른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주제 안에서 전부 다 다른 내용으로 지금 동시에 학습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초맞춤화된 학습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 대학생 이상이면 괜찮은데 네. 초중고에서 이거가 들어갈 때 결국 나한테 딱 맞는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초, 중, 고 애들이 네. 나는 비전이 뭐고 뭘 하고 싶으며 그걸 어떻게 갈지를 과연 알까요? 본인 스스로를 모를 수 있죠. 그렇죠. 사실 어른한테도 10년 있다 뭐 하실 거야 하면 우리도 어려운 네, 질문이거든요. 어렵죠. 근데 초등학생한테 10년 있다 관심 있는 거를 가지고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교사의 역할은 컨설팅. 너 관심 있는 게 뭐지? 그럼 이렇게 한번 이번에 생성해볼까?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온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가면 실제로 교육적이겠다라고 검증하는 역할. 그래서 매니지먼트죠. 그렇죠. 티칭은 어차피 생성형 AI를 통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하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0명에 다 따로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교사가. 근데 이들을 거기에 생성하기 전까지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제로 나온 걸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느냐.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니까 말하자면 티칭은 여기에 맡기지만 매니지먼트는 교사의 역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과 성격이 좀 바뀌지 않을까 네.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네요. 교사라는 직업도 매니지먼트 중심으로 바뀐다. 네. 그죠? 티칭이라는 개념보다는.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없어질 직업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메타버스 유토피아라는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 그 세상이 마치 캄브리아기 대폭발 시대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은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없어질 직업에 대해서 저는 마침 네.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그 매년 잡 관련 그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잡 리포트에 기반해서
없어질 직업. 왜냐면 제 입으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나빠요 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잘 직업. 빠져나가네. 잘 빠져나가자. 이렇게 했어야죠. 난-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옆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뱅크 텔러스. 은행 직원입니다. 은행 지점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가상 세계의 은행이 런칭할 것이고 이미 우리나라의 여러 은행들도 메타버스 안에 은행을 다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개됨에 따라서 뱅크 텔러가 사라질 것이다. 네. 그리고 여기 그리고 보시면 또 하나- 관련된 네. 또 하나는요. 돈에 대해서 네. 지금 코인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네. 하지만 사실 국가 중앙들은 CBDC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인 거지 실제로 디지털 화폐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적 디지털 화폐 말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중심으로 네. 가겠다라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정말 은행 지점의 역할, 은행의 역할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부분은 끼어들지 마시고요. 네. 하나씩 자기 주장할 거예요. 하나씩.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저는 이제 없어질 직업, 네. 첫 번째 뱅크 텔러 말씀드리고요. 역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제시했던 두 번째로 없어질 직업, 세 번째로 없어질 직업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테일에서 소위 점원이라고 할까요? 계산하시는 분들 이런 역할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도 또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미 전개되고 있죠. 왜냐하면 알바생 뽑아서 자영업자나 뭐 식당이나 이런 소상공인들도 알바생 뽑기도 힘들고요. 그 알바생에게 주는 인건비보다 이미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게 훨씬 더 싸졌어요. 네. 이게 디지털로의 전환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술적 기반이 있는데 조금 이따 영상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뭐냐면 이 키오스크마저 없애는 모델이에요. 네. 왜냐면 키오스크를 어떻게 없애느냐? 얘가 있으니까 얘를 매장에 들어와서 얘를 스치면 이게 키오스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점원 입장에서는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도 돈이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보다는 키오스크 도입하는 게 더 싸요. 여러분 테이블마다 키오스크 있잖아요. 여기서 주문하는 거. 네. 우리 술 한잔 하러 가면 여기서 바로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스시집 같은 것도 그거 한 대당 한 2만 원씩 내거든요. 그러면 그거 100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식당이면 월 2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건비보다 낫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근데 그거마저 상쇄시키는 게 바로 이 테이블로라는 기술이라는 거죠. 영상 한번 보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말 그대로 텔러, 뱅크 텔러뿐만 아니라 소위 계산원 그렇죠. 이런 직업이 먼저 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혹시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교통에 종사하시는 분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교통의 종사. 네, 왜냐하면 결국 메타버스는 이동 자체를 좀 줄이는 거잖아요. 네. 이동할 걸 또 반으로 줄이고 네. 해야 될 부분을 그러니까 뭐 10번 가야 될 걸 5번으로 줄이고 맞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예. 그만큼 덜 그런 부분들을 쓰게 되죠. 택시를 좀 덜 타고 맞아요. 버스를 덜 타고 지하철을 덜 타고 그러니까 이 교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게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분야에서는 조금 좀 곤란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겠네요. 특히 뭐 이미 미국에서도 이미부터 네. 이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고 그게 다 인허가 받고 그런 과정이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어쩌면 더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뭐 지금 인공지능 말씀하시고 뭐 생성형의 AI도 말씀하시고 자율주행 기술도 얘기하고 메타버스도 얘기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정말 캄브리아기가 도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네. 지금 챗GPT가 뜨니까 메타버스는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같이 가는 거잖아요 지금. 같이 가죠. 이렇게 같이 가면서 컨버전스가 되면서 같이 가죠. 메타버스 안에 생성형 AI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챗GPT 이 안에 들어가는 같이 거고 가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지. 이게 따로 가다가 그거는 투자하시는 분이 관심을 그렇게 가지는 것뿐이에요. 투자 관심. 네. 메타버스주, NFT주, 네. 챗GPT주 이런 거지. 네. 실제로 이 기술 자체로 보면 이건 지금 같이 폭발하고 있는 당연히 거거든요. 같이 가는 겁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하셨어요. 네. 투자 관심이 집중됐던 게 이제 메타버스가 많이 집중됐었다가 그리고 그 다음 해쯤에는 NFT가 집중됐었다가 그리고는 챗 GPT가 집중됐었다가 네. 뭐 계속 그러는데 이게 다 같이 믹스됩니다. 이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그 밖에 여러 디지털 기술들이 같이 융합돼서 이런 걸 하나의 디지털 기술이라고 본다면 혹은 디지털 전환의 기반 기술이라고 본다면 이게 믹스돼서 하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같이 융합되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말씀 중에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도 네. 예를 들면 지금 이 컨텐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컨텐츠 업계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시간 정도 녹화를 하잖아요. 그럼 영상이 뭐 15분, 20분짜리로 3개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올라간 영상을 숏으로만 만들어주는 네.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렇게 기획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추가적인 뭐 부가가치를 만들어주시는 역할 이런 일들은 이 생성형 AI가 가장 먼저 대체할 영역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컨텐츠 산업 안에서도 이 컨텐츠를 기획하거나 제작하거나 뭐 촬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여러 롤들이 있고 여러 직업들이 또 형성되어 있을 텐데 근데 그 여러 직업 중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생성형 AI가 대체할 만한 영역부터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컨텐츠 산업에도 없어질 직업들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프로그램 자체가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그 얼마 전에 나온 건데 프리미어라고 이 편집 프로잖아요. 맞아요. 이거 중에 기능 하나가 들어가는데 뭐냐면 보통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면 카메라가 보통 3개 있어요. 원샷, 이렇게 원샷, 같이 투샷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얘기할 땐 저 원샷 나오고 이 사람 얘기할 땐 저 원샷 나오고 같이 얘기할 땐 투샷 나오고. 근데 그런 걸 사실은 편집자가 다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얘기할 때 요거 붙였다, 붙였다. 맞아요. 그거를 1시간 정도를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2시간, 3시간 해야 돼요. 맞아요. 그걸 잘라 붙일 때. 그거를 3개 동시에 넣잖아요. 그럼 말하는 거에 따라서 한 2, 3분 만에 척 해주는 게 지금 프리미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실 이 편집자가 2시간 할 거를 2분 만에 해주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치면 10분만 하면 얘가 할 만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그 구독료만 되면 돼요, 그러면. 맞네요. 이게 프리미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게 한 6달 전과 비교해보면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또 한 가지 기술적 영역이 RPA예요.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 RPA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보는 것은 특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여지는 인공지능,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율주행차, 보여지는 것들인데 백오피스 영역에서 사무 직원이 하는 일,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300개의 똑같은 메일을 바꿔서 써야 돼요. 같은 메일인데 받는 사람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사무 공간에서 백오피스 영역에서의 사무 인력들의 일을 대체해 주는 거. 이게 소위 통칭해서 RPA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역도 RPA 한 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백오피스 잡을 바꿔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 친한 지인이 또 하시는 일이나 그런 일의 생태계가 바뀌거나 정의가 바뀌거나
혹은 그 직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하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있겠다라고 가정하고 뭐 준비하시고 대응하고 역량 개발하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이 책에 제가 계속 메타버스 유토피아 이 책을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대담을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277페이지 이 문장을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를 올바르게 구축한다면 인류는 풍요롭고 공정하며 즐거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최첨단 합의로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해하고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구축하고 활용한다면 우리가 그림 그리고 있는 더 좋은 사회, 소위 유토피아죠.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그런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문장이고, 물론 제가 이 책 너무 금쪽 같은 부분들이 많아서 다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께도 이 책을 한번 일독하시기를 좀 추천드리는 그 마음 드리면서 이 정도 마무리할까 하는데, 뭐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새로운 부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서 얘기한 블록체인, NFT 뭐 이런 것도 새로운 부의 기회가 되겠고요. 네. 또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성향상 약간 예.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시면 얘가 가져올 변화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재테크적인 면도 커요. 네. 예를 들어 강남이 비싼 이유는 뭐 학군도 있지만 그 업무 단지가 몰려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재택근무가 일상화돼 가지고 굳이 강남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네. 강남 부동산의 가격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상업시설도 마찬가지로 회사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업시설이 같이 드는 건데 회사원들이 출근을 안 하면 그 상업시설이 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할 수는 없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이거 자체가 재밌다라고도 있지만 변화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재테크 같은 경우도 변화하니까 기회가 있는 거지, 그게 떨어지든 올라가든 어디선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건 우리 눈앞에 다가온 변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변화의 시기를 당장에 뭘 하라, 그럴 수도 없어요. 메타버스 지금 잘 모르니까. 그런데 타이밍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책 같은 걸 좀 보시다가 이해는 했어. 근데 지금 저게 저렇게 변하네? 아니면 이런 기사가 나왔네? 라고 했을 때 내가 잘 알거나 내 분야가 연관되는 그런 걸 수 있잖아요. 그럼요.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모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는데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걸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타이밍, 요거를 놓치지 말자.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특히 시가총액의 변화를 들여다보면 세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뭐 철강 기업들이 상위 시가총액 1위부터 뭐 10위 안에 두세 개가 들어가던 시대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1위부터 10위 안에 다 들어가던 시대, 물류 기업들이 또 등장하던 시대, 이런 시대가 있었다면 최근에 이 상위 시가총액에 들어가는 그 기업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만든 인터넷 기업,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이지만 우리는 이 유튜브를 보고 있고 구글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시대를 만든, 없던 것을 만든 기업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없던 것을 만든 스마트폰, 역시 애플도 시가총액 10 안에 뭐 1위에 주로 올라가 있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앞으로 변화할 생태계는 무엇일까? 앞으로는 누가 이 생태계를 바꿀 것인가?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뭐 장기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도 오늘의 이야기가 충분히 참조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